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기시미 이치로 씨의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자기 개발류의 철학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자가 이제 1956년생, 그러니까 일본 교토에서 태어난 분이고요. 교토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 그런데 저자 설명을 보면은 졸업을 한 게 아니라 만기를 다 채운 다음에 퇴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전공이 철학이니까 여기를 병행해서 이제 아들러 심리학을 계속 연구해 오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뭐 기고를 한다던가 방송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문화 저술인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전문가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요. 굉장히 왕성한 집필 활동, 강연 활동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이 판매 부수와 인기를 얻었죠. 미움받을 용기.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책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아들러 철학의 이제 기본 정수인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좀 관련된 철학서들을 좀 가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들러에 관련된 철학책이라고 하니까요. 아들러도 잠깐 봐야 되겠죠? 뭐 워낙 유명한 이름이긴 하지만요. 이 러시아의 혁명가죠. 트로츠키. 이 사람하고 이제 친분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여성과 결혼해서 주변에도 대부분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회주의자도 많았고 아들러 자신도 사회주의자였습니다. 한때는 이 프로이트 이 정신심리학 분석의 이 강연에 완전 매료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화로 들어갔는데 또 한참 있어 보니까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제 기본 이론이 범성역설인데 이게 이제 본인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해서 이제 분파를 했죠. 기본적으로는 사회 감정을 중요시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시했고요. 어떠한 형태의 사회 도피, 이게 이제 그게 뭐 어떤 원인이든 어떻게 좀 발전해 갔든 간에 좀 불건강,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 여기에 좀 징후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약한 스타일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몸이 일단 약했고요. 그리고 형제 관계에서 이남이어서 위에 이제 형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좀 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에게 모든 권리와 뭐 의무도 있지만 이런 게 좀 집중적으로 되던 때였어요. 여기에 차별에 이제 심각한 불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안 맞았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들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열등감이 아닌가. 이렇게 성격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이론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누구나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사는데 이를 보상하려고 인생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론 그리고 생활 양식이 형성되어 간다. 그런데 이때 만일 어떤 좀 보상될 수 없는 열등감 그리고 아주 과도하게 보상된 열등감이 있다. 그러면 인격의 왜곡이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적, 뭐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의 재교육이 중요하다는 이런 내용을 많이 역설했어요. 그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평생 공부하라 이겁니다. 그 때문에 이 정신 분석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 프로이트류의 이 성욕주의를 좀 혐오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뭐 교육이나 사회사업, 뭐 종교 이런 계통에서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득권, 이제 제도권 이쪽에서 좀 호응을 받았다는 건데 좀 본인이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매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리학을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심리학, 개인 심리학이라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프로이트파, 신프로이트파의 이 상담 이런 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들러의 삶을 보면은요, 당시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잖아요. 그래서 나치가 유럽에 크게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그의 이제 운신의 폭이 몹시 좁아져요.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미국으로 온 지 몇 년 만에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해버렸습니다. 좀 허무한 좀 인생 말로죠. 그렇지만 이 아들러가 그의 학문과 그의 생각법을 이제 후세에 남긴 게 상당히 좀 여파가 커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연구원, 그 다음에 학자, 계속 아들러의 심리 연구를 후세에
발전시키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회에 속한 실제로서의 개인성, 이 개인을 중요시했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제 프로이트에 좀 감화되어서 그 밑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프로이트는 좀 환원론적 인간관이잖아요. 여기에 아주 좀 심각한, 극심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더는 분류하거나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완전한 이 통합체로 보았습니다. 아들러가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떤 좀 완성을 역동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상담을 많이 했는데 이 내담자들의 문제가 인생의 초기에 형성된 어떤 생활 양식에 의해 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 내용을 좀 알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바탕으로 좀 많은 이론을 좀 뻗어나갔습니다. 자신을 방문한,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로서 온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어떠한 좀 긍정적 자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 그리고 어떠한 좀 노력으로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쪽으로 좀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모든 이론적, 좀 실천적 역량을 기울였다. 여기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심리학의 3대 거장, 여기를 뭐 단연 프로이트와 융이 들어가죠. 이 세 번째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러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러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학위를 받고 의사가 된 다음에 뒤늦게 이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너무 성적으로 좀 학문을 이쪽으로 좀 매진하니까 여기에 좀 거부 반응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바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기 때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나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니까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와 평범해질 용기. 이 미움받을 용기는 뭐 책으로도 워낙 잘 팔렸고요. 사람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줬죠. 우리나라 특히요. 그래서 이 아들러 심리학을 보면은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한국을 보면은 우리 주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유난히 남을 의식하고 좀 타인과 비교하는 그런 비교, 성취지향적 이런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의 역량과 성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는 또 고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능력치의 척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적인 능력, 체력적인 능력, 예술적인 뭐 능력, 그다음에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이제 능력들이 있는데 항상 각 부분에 최고 고수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제 운동 중에 근대오종이라는 이제 경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달도 따가지고 이제 약간 좀 사람들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경기를 보면은 이제 여러 종목의 이제 만능인, 그러니까 운동의 만능인 선수들이 나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스포츠맨, 뭐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전체 운동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각 부분에서 탑 랭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전 종목을 최고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각 종목별로 최고 선수와 비교해 보면 조금씩 지잖아요. 그러면은 팔방미인 운동 만능 스포츠맨인 이 근대오정 선수는 열등감 덩어리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생활을 보면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보면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무기, 그걸 인정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이제 그런 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에 목매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외로운 사람들, 이 외로운 개인들에게 필요한 위로의 심리학, 이렇게 좀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의 이름 뒤에 숨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면은 남들이 욕한다. 이거는 남들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바로 네가 나를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제 주위를 봐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남들의 이목 때문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 우리 좀 평소에 인간관계를 보면은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트위터에 이제 리트윗 이거를 계속 누르면서요. 거의 몇 분마다 한 번씩 체크합니다. 그래서 인정에 좀 갈고 하는데 이게 뭐 누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이 타인의 나에 대한 싸구려 인정에 목매어 사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어요. 자, 기본 내용이 이렇고요. 한번 책의 좀 본문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게 어차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손이 가는 대로 생각이 흐르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내세우는 이야기의 좀 첫머리가 1억 총활약 사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전체 일본인이 모두 힘을 내면은 전 세계 최고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슬로건입니다. 좀 어이가 없죠? 그러면 일본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본인들도 그렇게 힘을 내면은 거기가 이길 거 아니에요. 뭐 일본이 하는 요즘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옛날에 비교해도 많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건 차지하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좀 자신의 좀 근로 역량이 우수하고 나이가 들어도 그 능력이 쇠퇴하지 않는다. 그럼 뭐 괜찮겠죠? 그런데 이게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는 이유가 설마 그런 아름다운 목적이겠습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그런 거죠. 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가장 큰데 이런 정부의 꼼수가 사회 전체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 비단 일본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좀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매년 정산을 해서 그 해의 연금을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끔찍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심할 경우에는 서너 명의 이제 노인 세대들을 젊은 세대 한두 명이 벌어 먹여야 되는 이제 그들의 연금을 대야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연금이 고갈되는 거는 전 세계에 공통된 문제니까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적었어요. 왜냐면은 좀 슬프고 살벌하고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알아서. 그리고 뭐 전염병이라던가 천재지변으로 또 적절한 수준에 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금에 관한 이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예, 인마이 포켓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뭐 사회 자체가 투명화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그 돈 자체가 줄어드는 받아야 될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러면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세대를 보면은 평생 일을 해서 이제 본인의 연금 부담금을 넣어 놓으면은 이제 자신하고 이제 뭐 배우자 이렇게 한 두 명 정도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연금만 받아도 먹고 사는 시절 그럼 일단 호구지책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연금을 받으면은 과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돈만 충분하다면 인생은 괜찮다,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의 이막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저자의 의견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젊은 시절에도 이제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자신이 불행한 이유의 상당 부분이 돈이 없어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표면적으로 들지만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어려움을 좀 가장 큰 문제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 의하면은 이제 열등감을 내세워서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등감의 컴플렉스에 빠져서 불행의 원인을 돈으로 돌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돈이 정말 없는데 뭘 할 수 있느냐. 뭐 여기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 열등 컴플렉스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런 내용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자 주제인데 뭐 아직 긴 인생이 남았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나이대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정년퇴직 후에 급격히 늙는 이유에 대한 고찰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보통 연공 서열에 의한 삶을 살아오는 게 지금까지의 세대였고 이제 앞으로는 좀 다르겠지만요. 정년퇴직을 하면은 갑자기 예전에는 없던 병이나 아니면 훅 늙어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생활의 리듬 변화가 바뀐 이제 이런 부분에 기인하는데요. 보통은 매일 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좀 유사한 행동 패턴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요. 예전에 하듯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아도 되고 뭐 늦잠을 자도 그만입니다. 가족들 눈치만 조금 버텨내면 인생이 편안해지죠. 자기 마음대로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상의 내용이고요. 실제 집에 있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잔소리가 늘어요. 직접적인 잔소리가 없더라도 어떠한 무언의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잔소리가 없고 시간 자유가 넉넉해도 이제는 예전의 행동 패턴의 구애를 받아서 어떠한 좀 억압이나 아니면 좀 규율이 없으면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좀 꽤 많아요. 직장에서 엄청난 노동 시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긴 여가 시간이 생기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돼서 자신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에 다닐 때 알던 사람들이 물론 뭐 전체가 퇴사 후에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다 알아요. 그래도 한 10명이 있다면은 한 두세 명은 이어지겠지. 내가 그래도 세상을 잘 살아왔으니까. 잘 베풀고 살아왔으니까. 이게 완전한 자신만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로 알던 사람들은요. 회사를 퇴사하는 즉시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런데 회사 이외에서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수십 년간 이게 끊겼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좀 인간관계를 맺을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모릅니다. 그런 능력치가 떨어졌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생활 패턴도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이웃과 마주치면은 뭐 인사도 하고 가벼운 안부도 묻고 뭐 대화도 나눠야 되는 게 요즘은 또 이렇지도 않지만 좀 옛날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업무를 배제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예, 이런 좀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어, 어떻게든 옛날에 좀 하던 일과 연결 짓거나 자신의 좀 기본 역량치와 관계가 있는 무언가를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출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이제 남편이 막 따라다녀서 난처해 하는 부인들의 모습이 있고요. 혼자일 때는 이제 간단히 점심을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의 식성에 맞춰서 밥을 차려야 되는 이제 부인들의 이제 새로운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 한때 일본에서 유행이었죠. 사회 문제이기도 했고요. 보통 이제 외벌이를 하는 국가 또는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가부장적입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남자의 비율이 더 컸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내가 집에서는 내 맘대로 쉬겠다. 이제 이런 생활 패턴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힘든 것도 사실이고 좀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퍼져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지 뭐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던 남자들이 이제 인생 이막에 엄청난 데미지를 얻게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 봐도요. 예전에는 이제 자기 자유였잖아요. 정해진 집안일과 본인의 업무를 하면은 좀 아주 풍족하진 않더라도 자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 없던 사람이 온종일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하는 일에 완전 잔소리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나이에 이제 그 정도 연차의 회사 생활을 했으면은 잔소리하는 능력이 거의 신급입니다. 엄청나게 아주 세밀하고 조목조목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집안의 가족들과 이제 관계가 벌어지죠. 가뜩이나 좋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퇴사를 한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나이가 한 50대 중반에서 그 이상 여기를 좀 보면 돼요. 타겟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라던가 다다음 세대를 보면은 아마 이제 종신 고용이란 것도 없어질 테니까 정년퇴직이란 것도 사라질 겁니다.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정규직이냐 프리랜서냐 그 차이만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을 찾지 못하게 되는 옛날 아내들. 이제 남편의 생활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나하나 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일에 관해서만은 본인이 더욱 프로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동안 큰 소리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고분고분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평생 갖고 있었던 소속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명함 한 장뿐인데 이게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목소리는 커지고 권위는 떨어지니까 좀 강요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불편한 존재로 변해가죠. 보통 이제 인간관계의 변화에 더해서 퇴직 후에 이제 몸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병이 더 잘 걸리죠. 물론 뭐 나이가 들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지나감에 따라서 몸이 더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왜 그 정년 퇴직 후에 갑자기 몇 년 안 돼서 병에 다 걸려버리는가?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가장 큰 요소가 자신이 이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직책의 높고 낮음을 인간의 높고 낮음으로 간주했던 이 사회에서의 자신, 직장이 사라지면은 자신의 존재 가치도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론적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은 돈을 벌지 못하면은 인간의 가치가 없어지는가? 사람을 일개미로 만들려는 사회적 세뇌가 아닌가? 물론 이런 말도 다 맞지만요. 어쨌든 간에 오랜 직장 생활을 뭐 한두 곳에서 계속 하다가 나오면은요. 공허함이 마음을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곧 몸을 침범해 오죠. 순식간에 늙어버린다고 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후배들에게 일을 양보했다. 자리를 물려줬다. 이런 좀 멋있는 대의명분으로 직장을 나왔지만요. 막상 할 일이 없어지고 집에서도 소외받고 사회에서는 능력 없는 이제 노인네 취급이나 받습니다. 인생 패배자, 자신감의 상실이 이어지죠. 일하던 때와는 다르게 긴장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의 이 생활이 좀 죄를 짓는, 죄스럽기까지도 생각이 되죠. 평생 오히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데 이게 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이제 돈을 버는 일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돈은 벌 수 있는 사람이 벌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돈을 벌지 않았던 사회 구성원이 있다면 이제 나가서 벌어야죠. 자기 쓸 돈은 자기가 벌고 없으면은 좀 아껴 쓰면서 그에 맞게 살림을 줄이면 됩니다. 항상 열심히 꾸준히 묵묵하게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고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진국 컴플렉스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일을 꿋꿋이 해낸다. 저 사람은 진국이야.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자기계발 책이나 아니면은 좀 나이 들어가는 이런 주제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이런 좀 변화를 좀 밑바탕에 깔고 가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럼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나이 들에 대하여 좀 자신만의 정의를 정립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의 부모 세대를 보면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55세 은퇴를 하기 전에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55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남은 수명, 이제 자녀 여명이 길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년을 이때로 정한 것도 뭐 그 원인이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도 긴 인생 2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기초 보건이 좋아지고 위생 상태가 좋아졌잖아요. 영양도 풍부해지고 그래서 건강이 아주 양호합니다.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과신하면은 이제 못하는 걸 못한다고 자각하지 못하는
예, 그런 생각의 미스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이 뭐 대표적이겠죠? 책에도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운전 실력이 젊을 때 같지 않다고 뭐 자각을 하면은 좀 신중하게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옛날과 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좀 생각의 그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이가 든 시절, 그 노년기가 청춘에 비해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청춘 시절이 더 좋아요. 나이 많아서 뭐 굳이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이 더 순수했고 순진했고 항상 세상이 좀 신기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사회생활 몇십 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험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 한 것들이라도 기존에 했던 거에 약간 유사 경험치고 그리고 사람들도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만나봤으니까 저도 뭐 40이 되기 전에 명함이 뭐 거의 만장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삶도 분명 가치가 있는데 어, 여기에 이제 너무 짠 점수를 준다는 거죠. 예전만큼 뭐 스피드가 나오진 않겠죠? 효율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해도 너무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앞으로는 더 힘들게 좀 오르막길을 오르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는 이걸 뭐 페달을 굴릴 필요도 없이 그동안 해왔던 힘에 기대서 관성으로 비탈길을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한가. 이런 말입니다. 근데 원래 등산할 때 보면은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큰 영향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너무 과거에 한창 때 푸르렀던 때를 그때만을 추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힘들게 오르막길을 오르고 고생을 하고 돈을 모으고 뭔가를 성취해 나간다. 이것만이 인생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은퇴 후의 삶이 지옥 그 자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너무 이 단절로 관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된다. 그 날짜가 뭐 불과 몇 달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기대치 이게 너무 달라져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보면은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대학 입시를 끝나고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근데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아주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붙어가지고 학원을 뭐 일곱 여덟 개씩 뺑뺑이 돌리고 모든 생활 패턴, 행동 패턴에 개입을 했잖아요. 밥은 이걸 먹어라, 운동은 이걸 해라. 하루에 몇 시간을 자라, 누구는 만나지 마라. 그러다가 갑자기 몇 달 후에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버립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을 맞은 그 날부터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앞으로 예전까지 해왔던 거를 이제 꼭 할 필요가 없이 새로운 거를 찾으면 되는 건데 갑자기 어저께까지 하던 거를 못하는 나 자신이 무력하고 비굴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이제 못하게 됐다고 해도 그게 은퇴 때문이 아닌데 또 현업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이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필드에서 현역 선수로 뛰는 것만이 게임의 전부가 아닙니다. 코치가 될 수도 있고 감독이 될 수도 있죠. 더 잘 돼서 구단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경기장 내에서 표를 받거나 물건을 팔거나 청소를 해도 경기를 즐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역할이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너무 그렇게 삶을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젊을 때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인생 짬밥이란 거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치가 분명히 늘어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이 20, 30대 때의 그 미숙한 때보다는 물론 그때는 힘이 있었지만 지금이 훨씬 더 현명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개발시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걸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많은 걸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는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다 기억한다고 뭐 암기력만 좋다고 똑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명해지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현명해지는 거는 아니니까 옛날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정도뿐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책을 읽는 습관을 놓치지 마라. 이 아들러가 평생을 연구해서 남긴 아들러 지식의 정수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죠.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가성비가 안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겠죠? 태어나지도 않으면 죽지도 않습니다. 나이 들어 도전을 기피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도 분명히 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거를 못한다. 그럼 이거는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연결되는 다음 문제. 이제 인간관계가 나오죠. 모든 인간 고민의 근원입니다. 인간관계가 좀 번거롭고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요. 반드시 언제 어느 때건 간에 마찰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좀 미움받거나 따돌림의 대상이 되거나 배신당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이게 학교에서 발현되면 등교를 거부하고 왕따가 생성되고 소위 말하는 셔틀 학생이 되고 그런 거고요. 이게 성인이 됐을 때는 출근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좀 출근 기피의 직장인이 되는 그런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책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었을 때를 가정으로 하니까 과거는 빼고요. 직장 생활 이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좀 정년퇴직이 아니더라도요. 40대 이후라도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분명히 인생의 결정 선택지 중에 하나로 놔둬야 됩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잘 살고 편안하고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좀 심한 대우를 한다. 업무 외적으로 좀 인간적인 모멸감을 준다거나 좀 비정상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만둬야 됩니다. 일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 내가 좀 돌아갈 곳이 있고 좀 회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나는 절대로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 사회적인 블랙 기업의 함정 논리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저자의 주장이죠.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이 기시미 이치로 씨가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뭐가 어렵죠? 힘들고 지치고 일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니까 일을 계속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뭐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해서 그만둬야 할 명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계속 다녀야 한다. 어쩌면은 좀 스스로 결정하는 걸 좀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괴로움을 감수하고 회사에 끝까지 다녀서 정년퇴직 은퇴를 한다. 그럼 어떠한 베네핏이 있는가? 은퇴를 하면은요, 회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퇴직금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두려운 건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인정과 관심, 이런 거를 좀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를 좀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건 제 방식인데 나에 대한 타인의 관심이 좀 귀찮습니다. 오직 제가 관심 있는 거는요.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내가 좋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평가.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당신의 조언을 내가 원한다. 그럴 때에만 아주 깊숙이 고민을 하고 나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보아와서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과도 틀어질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 정도에 되는 사람들만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냥 옛날엔 그랬어요. 싸웠습니다. 저도 어릴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를
좀 참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에너지와 열정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불필요하게 내가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나에게 충고랍시고 좀 세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랬군요. 하고 끝입니다. 물론 뭐 이 방법이 꼭 좋다는 것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좀 타인의 이런 관심 그리고 불필요한 조언들을 좀 적절히 솎아내는 이제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요, 능력치로 만들 것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게 좀 몸에 익혀야 할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대단한 인생은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은퇴 전에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뭐 직급이 높다고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CEO를 오래도록 했다. 뭐 경제계나 아니면 뭐 관료, 뭐 경영. 내 이름 석자 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뭐 그리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퇴한 사람은요,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서 바로 지워집니다. 이름이 불릴 일이 거의 없어요. 직위로 불리지도 않고 어떤 뭐 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불리지도 않습니다. 은퇴 전에는 이런 일을 상상하기 어렵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여길 떠나도 나 없이 여기가 제대로 굴러가겠어?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완전히 본인만의 착각이죠. 만약에 뭐 일하다가 뭐 책에 나온 경우처럼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은 직책은 의미 없어지죠. 몇 번 환자로 불리게 될 뿐입니다. 이게 이제 은퇴 후에 자신의 삶을 좀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라고 보면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너무 자주만 아니면 뭐 나쁠 것만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소속이 없어지고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보통의 한 명의 인간이 됐다고 뭐 가면을 벗고 살게 됐다고 꼭 싫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오랜 세월 뭔가를 위해서 뭐 대부분은 좀 돈이 많이 연결되지만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아온 이 자신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면은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써야 됩니다. 친구와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상사와 있을 때, 아니면 거래처에 좀 결정권을 쥔 어려운 사람과 있을 때, 이런 모든 사람들과 대할 때 행동이 똑같진 않잖아요. 오래도록 봐온 옛날 친구들과는 뭐 가끔은 욕지거리도 섞어가면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거래처에 높은 사람한테는 격식을 갖춰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본인의 진짜 모습이든 어쩌면 이 모든 게 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귀찮고 몸이 힘들고 그다음에 인내심이 떨어지니까 자신이 유지를 하기 어려운 이제 그 페르소나, 그 가면부터 무너진다. 이게 인생의 법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이를 먹고 좀 힘들어지고 좀 혼자 사는 삶이 길어진다. 그러면 아주 괴팍하고 성질이 못돼 먹은 늙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본성은 초이기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과 이제 사회적인 이성이라는 걸로 약간 좀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건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거를 유지하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비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자가 다시 한번 말하기를 이 본인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새로운 걸 뭔가를 하긴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지키고 여기서 약간 좀 늘리는 방식을 계속 추구해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시간 나면 책을 좀 읽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이렇고요. 이제 수직적인 인간관계와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관한 고찰도 저자는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 생활이 좀 가장 대표적이니까요. 보통 직위에 따라서 좀 상하 관계가 철저히 형성이 되죠.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이 더 심한데 승진을 했으니까 갑자기 근엄한 말투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부하 직원들을 좀 엄하게 대하고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을 요청하는 좀 회사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좀 이제 간부급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위험 있는 말투는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저자는 이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제 직장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좋은 상사의 모범을 못 봤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엄격한 상하 관계밖에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예전에 자신이 겪은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군대가 더 심하죠. 이등병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괴롭고 힘들고 뭐 배도 고프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좀 불합리한 그런 기합이라던가 얼차려 때로는 폭행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럴 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고참이 됐을 때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좀 높은 계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안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실제로 옛날에 본인이 당했던 것보다는 좀 덜 할 수 있겠지만요. 그 기본 근간에 있는 어떤 좀 억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력. 전 이거는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이라고 하죠. 꼭 좋은 것만 아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저 자신도 제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직적 인간 관계가 계속 사람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데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은 좀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본 다음에 학교 어디 나왔냐, 회사 어디 다니냐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대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높고 낮은지를 이제 분명하게 비교해보고 싶은 거죠. 따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나오면요, 바로 데미지 옵니다. 사회적으로 응징이 오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요. 예를 들어서 아이와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어른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책에도 나왔는데 아이와 만약에 어른이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아이를 무조건 야단치지 않겠죠? 내 말대로 들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주겠죠. 근데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정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대신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통 부모라고 하면은 아이가 학교에 갔다.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40대 이상일 겁니다. 아이가 한 중학생 정도 되면은 어, 예, 보통 그 정도 이상이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새롭게 막 세상에 나오는 학문, 산업 이런 쪽과는 거리가 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계속 공부하고 따라가는 이제 그런 생활 패턴과 이제 직무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쪽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구세대,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과 지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앞으로 살아갈 아이의 생활 패턴과 뇌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것도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1도 안 하고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물론 당연하게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인생에 관해서 부모가 자신의 생각을 어드바이스조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자녀의 어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끼어들어서 참견하고 간섭하고 강요하는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렸다고 억압하는 윽박지르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아이의 좀 지식과 경험이 일천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부모는 나중에 아이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어떤 일이 뭔지 알았을 때 스스로 잘 찾아갈 수 있게 길을 제시하는 그런 부모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한 좀 과정을 밟지 못하면은 이제 나중에 아이가 설사 부모 말이 맞았다고 해도 이제 그 태도 자체에 반항하는, 거기에 반대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축약하자면 결코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방법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자신이 어릴 때 부모에게 듣기 싫었던 말을 아이에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시기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만약에 동등한 상대로 여겨준다, 그러면은 아이를 어떤 좀 골목 끝,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아마 좀 합리적인 대화와 말로 설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뭐 이것도 약간 좀 이론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좀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니까, 뭐 촉법소년이라는 말로 대표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확실히 뭔가가 다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00년 전에 저 먼 메소포타미아 동굴 벽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요즘에야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한 조선시대 1450년에 태어난 사람과 1470년에 태어난 사람이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좀 비슷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현재의 이제 10대, 20대 초반, 10대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정말 좀 사고 방식 자체가 종이 틀리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상 아주 어린 친구들도 간혹 보거든요. 그러면은요,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종족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는 뭐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근거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수직적 관계를 가능한 지향하고 수평적 관계로 가자, 이게 이제 아들러의 지론이면서 이 책의 저자의 이제 조언이기도 한데요. 지금이라도 인간관계를 어떠한 좀 가치관 또는 항목으로 이제 상하로 보는 시각이 틀렸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적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관계를 변화시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저항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게임 중에 보면 이제 야자 타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나이나 어떤 직급으로 이제 위계 질서가 돼 있는데, 이제 술 한 잔 들어간 좀 그걸 빙자해서 그걸 역순으로 돌리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가장 선배, 나이가 많은 선배나 가장 직급이 높은 사장이 이거 게임이니까 재밌게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끝날 때 보면 대부분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두려운 거죠. 나의 어떠한 권한이 좀 빼앗겨지는 이제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떠한 힘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여기를 이제 브레이킹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거를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또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 보통 보면은 이제 직업이 교사니까 그걸 그냥 부르는 호칭이 이제 선생님인데, 그냥 학교에서 붙은 그냥 어떤 이름표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존경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회사 직함도 마찬가지죠. 회사 안에서 어떤 뭐 전무, 사장, 회장 이러면은요, 이 직함이 밖에서 통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뭐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교사도 그렇고 뭐 조금 늦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초등학교는 그냥 가도 중고등학교는 뭐 임용교실을 보잖아요. 그래서 한 20대 한 중후반에 된다고 치면은 그냥 지금까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아오다가 대학 졸업 임박해서 몇 년간 임용고시 준비해서 또는 초등교원 같은 경우에는 프리패스지만 이제 겨우 이제 선생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직장을 잡아서 거기에서 이제 교사, 이제 선생님이라는 이제 직함을 받은 건데, 갑자기 대단한 존재가 된 듯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교권이 많이 무너지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지만, 우리 때만 해도 분명히 교사는 어느 정도 존중의 대상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미스매치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충고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책 전체 내에서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 이름을 말한 다음에 꼭 근무하는 회사를 덧붙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 인사를 하면은 뭐 나는 홍길동입니다. 삼성전자 다니고 있죠. LG전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좀 프로를 봤는데요. 그게 이제 시청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이름을 묻잖아요. 그래서 이름하고 어디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더니 땡땡 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땡땡 대학교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면은 아 공부 좀 했구나 이런 대학교이면은 분명합니다. 근데 좀 황당했어요. 아 그리고 겨우 저 정도의 좀 사고 방식과 타인을 대하는 이제 매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읊듯이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물론 비즈니스로 만날 때는 예외겠지만, 알고 싶은 게 학력과 경력이 아니에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랑 과연 재밌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직책을 말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이제 은퇴 후에 자신이 옆집 아저씨로 불리우고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약간 좀 옛날 사람 기준이긴 하지만 여성은 이 은퇴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평생 이제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가사와 육아를 한다는 게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안 뭐 친척이라던가 이런 대소사도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계속 멀티태스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이제 은퇴 이후의 나이가 됐어도 여자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거나 나이가 들어도 어떠한 기점을 좀 기해서 삶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의 케이스가 남성에게 해당이 되고 굉장히 마초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결국 자신감을 잃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그런 비참한 케이스가 많아진다. 저자가 안타까움에 하는 좀 사례이자 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제시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은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꼭 어느 기점에 어떠한 것을 하던가 아니면 계속하는가 이게 아니라 계속 천천히 꾸준히 하자는 거죠. 인생을 좀 어떻게 가자는 이제 그런 행동 양식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이제 삶이 극적으로 변한다는 이제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어떠한 가치관 이걸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크고요. 그러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삶의 방식에서 좀 어떤 변화를 선택한다. 그러면 불안해지기 십상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은 생명체의 본질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수해온 그 삶의 방식과 어떠한 생활 패턴들이 잘못되었다. 또는 점점 그 효력과 파워를 잃고 있다. 이걸 알고 있지만 그 바꿨을 때의 이 고통과 두려움이 크니까 그냥 고수해 나간다. 그리고 자신의 좀 가치와 어떤 좀 힘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만회하려고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다들 어느 순간부터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고 내가 명령을 하는 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그래도 다 통하니까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도록 윽박 지르고 상대방을 위협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이제 고독함과 외로움 뿐이죠. 그리고 다음에 그러한 어떤 지시를 할 때는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점점 그 자신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굳이 지금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은퇴 준비 이게 어떤 미래의 어떤 시점을 향한 게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을 위한 것이란 거를 이제 인식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생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굳이 말하면 이제 돈이 되는 일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생산적인 일을 하고 뭔가 성취를 해야만 가치 있는 삶이다. 이러한 아주 옛날의 고루한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죠. 경제적으로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취미나 어떠한 봉사활동, 어떠한 역할 이걸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다는 어떤 판단이 들면은 그거를 찾아서 즐기면서 개발해 보라는 거죠. 이게 인생 2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삶에도 어떤 사이클이 있듯이 세상에 좀 산업이라던가 어떤 좀 사회 전체에도 분명 사이클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어떤 패션이 20년 뒤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때는 좀 한물간 사업이라고 생각된 게 어떠한 좀 감성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걸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제 게임 그리고 만화 이런 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이 두 가지에 엄청난 매니아여서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갔다 와서 거기로 가면은 아저씨 대신에 이제 만화방을 보면서 좀 무료로 좀 즐기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아주 그냥 질색팔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오락실을 간다거나 뭐 만화방을 가면은 걸렸을 때 그날 밤 아주 끝나는 겁니다. 밤새도록 혼났죠. 물론 이제 뭐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였죠. 보통 이제 오락실이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뭐 건달 집합소, 학교에서 좀 내놓은 애들의 모임장, 그리고 만화방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사람들만이 가는 곳, 뭐 칙칙한 아저씨들만이 가는 곳,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이 게임과 만화가 우리나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산업의 특성상 만 원어치를 팔면은 9천 원 이상이 남는 정도의 엄청난 마진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를 꼭 지금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간혹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때 이제 나의 취미 생활을 혹시 부모님들이 인정해주고 밀어줬다. 그러면은 어떤 게임 산업이라던가 만화 웹툰, 뭐 웹소설 이런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또 다른 나를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이 말이 좀 새 나갔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의 본질은요. 이제 밥벌이의 지겨움, 일의 괴로움을 덜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거를 찾아서 열심히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본인을 위한 그리고 미래를 위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삶의 방식에 관한 부분도 나옵니다. 이 저자가 이제 교수법이라든가 아니면 강의, 그다음에 이제 상담 이런 쪽의 직업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술도 많이 하지만 원래는 이제 교사 쪽에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제 승진을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자신의 동료들이 이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교사는 모두 교감이 되고 싶어하고 교장이 되고 싶은 이제 그런 코스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저자 자신이 그런 코스를 바라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제 교사가 된 겁니다.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그런데 올라갈수록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줄어들죠.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재 기술을 하고 어렵게 임용 시험을 통과했는데 가르칠 기회가 사라지면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교사가 된 것인가? 물론 뭐 요즘에 아까 이야기했던 무서운 아이들, 무서운 촉법소년 이런 얘기는 잠깐 차지하고요. 이제 교사가 되고 싶었던 본래의 목표 그리고 본래 자신을 이제 잃는 것 같다. 그래서 이쪽의 길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좀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에 이제 좀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성과를 내야 돼요. 그 조건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본관의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러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역대 그 회사의 CEO 사진이 막 쭉 붙어 있는 겁니다. 좀 전시 효과를 좀 원했겠죠? 그래서 당신들도 열심히 해서 여기에 사진을 올려라. 그런데 그게 너무 저는 무섭고 좀 그로데스크한 느낌을 받았어요. 매년 한 명씩 바뀌었더라고요. 기간하고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저 훌륭했던 사람이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간이 예전일수록 회사를 좀 더 오래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번 들어가면은 어지간한 일 없으면 평생 다니는 이제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매년 CEO가 교체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들어갔을 때는 더 이제 심해질 거란 얘기고 요즘은 뭐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뚫고 만약에 CEO가 됐다. 그리고 저 사이에 자신의 그리고 뭐 그냥 되는 건 아니니까 오랜 실적을 바탕으로 상당히 나이를 먹은 때로는 늙은 나이에 올라가게 되겠죠. 저 사진들 틈에 내 사진이 하나 들어가는 게 그것도 늙은 나이 먹었을 때 나의 사진이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사진도 굉장히 다들 좀 무섭게 찍었어요. 아주 근엄하게.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한 회사라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 나름의 성과는 낸 것 같은데 그거를 유지하고 계속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좀 연장선상이 좀 느껴져요. 근데 저는 그때 거기서 실적을 잘 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친분이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밖에 나가서 좋은 실적과 숫자를 만들어 오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에 못지않게 내부에서 자신의 경쟁자들의 흠을 찾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부킹이란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 공부를 위한 목적이 큽니다. 만약에 어떤 좀 돈이라던가 수익을 원한다면 다른 쪽의 일을 이 시간에 하겠죠?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뭐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읽는데 한 서너 시간이 걸리고요. 더 걸릴 때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의 생각을 기입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자료를 붙인다거나 해서 그냥 한 권을 뭐 누워서 읽는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이 책 자체를 선택하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책을 다 읽고 방송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이걸 만든다. 이게 한 열 몇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과정을 제가 몇 년째 계속 해왔잖아요. 저는 이게 제 인생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나 숫자로 들어오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걸로 제 좀 인생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송 녹음을 하잖아요. 한 2시간 정도를 방송을 만들려면은 5시간 이상을 좀 조금 스킬이 붙어서 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한 서너 배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시간 하려면은 한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힘들었는데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후반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썸네일 디자이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녹음해서 이제 불필요한 과정을 뭐 지우고 접어내고 편집하고 이것도 상당히 품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뭐 그래 뭐 네 수고하는 거 안다 이런 공지사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내려면은요 어떤 분야든 엄청난 노력이 든다는 건 당연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댓글이라던가 이런 걸 보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인정한 사람들의 이 피드백을 상당히 좀 우선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오는 거는 그다지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은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제 나름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좀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좀 재밌게 만드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더라도 들으시는 뭐 청취자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 방송을 듣는다고 어떻게 인생에 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과 안 맞으면 안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방송을 하면은 좋은 내용도 있고 뭐 좀 안 맞는 내용도 있을 텐데 꼭 그 안 맞는 내용 하나를 딱 찾아서 댓글을 어마무시한 내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누군가를 타박을 주려면은 본인도 자신의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는 전혀 없고 주장만 있죠. 그럼 저는 이 내용을 제 마음속에서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저에게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 아들러 심리학을 저는 제 생활 패턴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은요, 저 같은 사람과는 이제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세상의 공익을 위하고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큰 이상과 원대한 포부, 그리고 한평생 거의 철인에 가까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든 평가까지 나의 인생의 고난으로 삼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타인의 불필요한 관심과 평가에까지 너무 좀 큰 신경을 쓰지 마라. 저는 이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람들이 그런 사고 방식과 행동 패턴을 어느 정도는 몸에 익히는 것이 이 무서운 세상, 이 험난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에도 나와요. 이 저자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네임밸류가 알려져서 이제 강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강연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아니 당신은 돈 받고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강연자와 경쟁 관계에서 이제 권력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이 아들러 심리학에 따르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강사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이 강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질문한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강연과 아무 관계도 없죠. 그리고 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여기에 온 사람들의 이런 좀 노력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권력투쟁이나 이론에만 이 관심이 있는 사람, 철학을 배워봤자 그냥 지식의 하나로 남을 뿐 생활 방식까지 바꾸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지양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 이 책의 내용도 그렇고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릴 때 상대적으로 순진하잖아요. 그리고 순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을 때보다는. 그런데 그때에 만났던 사람들도 나이가 좀 지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보면은 마찰의 연속입니다. 각자 사회생활이 어렵고 세상살이가 고난하니까 좀 단단해지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사고방식이 굳어져요. 고착화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만나는 그 비즈니스적으로 만난다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런 경향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든 부분까지 다 맞춰주려고 하면은 결국 자신의 무언가가 부서질 수 있다.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책에서 좀 여러 가지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마술 쇼를 좋아하는데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던가 우리나라의 최현우 씨라던가 이은결 이런 마술사들의 좀 방송도 많이 보고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 명 다 시기는 다른데 그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특히 이 두 나라가 심한데 마술사가 이제 어떤 마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즐깁니다. 아, 저 카드가 바뀌었다. 갑자기 저기서 새가 나왔다. 이런 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마술사와 같이 이 시간을 즐깁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국과 일본의 이 사람들은 본인들도 이 비싼 돈 내고 들어왔으니까 즐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 마술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분명히 아주 조잡한 속임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뚫어져라 그 마술의 단점을 파헤치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다고 합니다. 방송이니까 세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어요.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보는 경향이 유독 심한 이 한국과 일본에서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오니까 굳이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우대해 줄 필요가 없다. 이해해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할 거리들이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대략 한 4분의 1,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챕터에서 뽑은 이런저런 생각할 만한 그런 스토리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뭐 혼자 조용한 카페라던가 아니면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주제를 한번 읽어보고 자신의 인생을 대비해보고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저는 좋을 거라고 좀 추천을 드려요. 자기계발 서적이라는 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책은 많이 읽으면은 뭐 다다익선이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기계발 서적은 좀 예외인 것 같아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 시간에 좀 비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계발 서적에 나와 있는 말 중에 나쁜 얘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들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그런데 왜 맨날 자기계발 서적을 찾는가? 새로운 내용을 찾아 헤매는가?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에 적용해야 할 이런 종류의 책조차도 내가 몇 권을 읽었니? 내가 어느 정도의 책을 읽었니? 이런 식으로 경쟁하듯이 하는 이런 부분에 저는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개인적으로 근데 내용도 괜찮고요. 생각하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종류의 책을 읽을 때는 읽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더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쪽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좀 다른 내용인데 책에는 은퇴 전에 직급이 높을수록 은퇴 전에 소위 말하는 사회적 네임 밸류가 강할수록 더 고난스런 이막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관해서 예전에 뭐 다른 내용도 좀 들은 게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사이코패스처럼 되어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CEO라는 직업군이 여러 직업군 중에서도 사이코패스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이코패스의 이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CEO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뇌 구조가 점점 변해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특히 직장을 보면은 권력을 행사하는 이 높은 직급의 사람들, 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자신만의 브레이크, 이게 망가지는 뇌 손상으로 부를 만한 수준의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연관돼서 성격도 변하게 되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근거 자료는 사이코패스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이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의 연구 내용 중에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죠. 어떠한 지시를 내려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반응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또는 뭐 자연적으로 퇴화됐다는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직급이 바뀌면 성격이나 태도도 같이 바뀐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종종 경험할 수 있고요. 저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회사에 임원이 되니까 그 전과는 180도 다른 한 1년도 안 돼서 행동이나 그 말투가 완전히 바뀐 아주 정부 부처의 아주 고루한 고위 관련 냄새를 풀풀 풍기는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의 고위 임원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겪었죠. 만약에 본인이 어떤 회사의 오너가 아니다. 그러면 뭐 임원이라고 해봤자 그냥 월급 많이 받는 임시 직원이잖아요. 몇 년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원을 그만두었을 때 그 후의 삶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나.
이렇게 정신세계를 예, 그런 식으로 하나. 좀 걱정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학적으로도 높은 직급일수록 은퇴할 때 그 충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부장으로 은퇴하면은 이제 떨어지는 충격이 100이라면은 임원으로 있다가 떨어지면은 이제 한 300 가까이 간다는 거죠. 특히 좀 관료의 상진, 소위 말해 어떤 기관장, 그러니까 뭐 전용 기사가 딸린 이 차가 제공되고 본인의 말 한마디에 막 수천 명이 움직이고 일반 기업체의 이제 CEO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현직 때는 말 한마디로 좀 주의를 떨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나이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요즘 보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젊은 정치, 청년 정치를 표방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를 만들려는 욕심도 있고 상징적으로 뭐 청년 정치를 한다는 그런 좀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이제 서른도 안 된 이제 젊은 이제 정치 신인들을 요직에 깜짝 발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얼마 안 있을 거고 그리고 맡은 타이틀에 비해서 실권이 없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우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 경제단체 기관장들이라던가 각 회사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인사를 정중하게 건네고 명함을 주고 가끔은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적 경험이라고는 일천한 이제 갓 대학을 졸업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르바이트나 몇 번 하고서 그냥 전당대회나 참가하면서 손을 들었던 이제 그런 젊은 정치인들 그 중에서 어떤 이미지 정치에 좀 상징이 돼서 픽업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뽕에 취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오너가 와서 고개를 숙이니까 자신이 정말 뭐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한번 이러한 좀 강요된 성공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뭐 주임, 대리, 과장 이런 코스로 간다거나 아니면 월급 200만 원 이상 받는 이제 그런 삶을 못 한다는 거죠. 한번 좀 엄청난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체험을 한 사람은 이거를 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나이가 들었다고 더 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족 또는 지인, 친척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전 같은 대접을 절대로 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이 포기 상태로 접어들면은 우울증이 온다고 해요. 직급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힘들어지는 이런 경험. 이걸 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 책의 내용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아들러 심리학이라든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또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방송에서 본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한 20년 정도 안경을 쓰다가 라식 수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안경은 거의 신체의 일부분과 같았죠. 그래서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본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나는 사람 중에 그가 수십 년 동안 쓰다가 이제 드디어 안경을 벗게 됐다는 사실,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네가 안경을 썼었나? 이렇게 대묻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겪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면서 냉정한 사실을 말이죠.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족 사진을 찍은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현상된 사진을 보면은 가장 먼저 누구를 볼까? 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아닌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몇 번 강조하지만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관심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자신의 생각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싫더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삶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죠. 부모님이 원한다. 뭐 이런 이유로 원치도 않는 전공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배우자의 주장에 못 이겨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외모라던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원해서 그렇다면 그건 괜찮겠지만 그런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니겠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꿔야 되겠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변화하겠다는 용기입니다. 지금의 생활 양식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변화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면 됩니다. 또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학술책에서 정면 공포증에 걸린 여학생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출처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까먹었어요. 이게 남 앞에 서면 얼굴이 붉어지는 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상은 일어나요. 왜 그럴까? 그런 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여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마음에 든 좋아하는 남자에게 차이는 것인데요. 이럴 때 이 정면 공포증이 좋은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 남자를 못 만나는 것은 나한테만 있는 이 정면 공포증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람의 관심을 못 받는 것은 나의 이 공포증 때문이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백할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용기를 내서 액션을 한다고 해도 차였을 때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다고 하죠. 이 병만 나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안에서만 살고 싶은 본인의 욕망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좀 잔병에 유난히 잘 걸리는 사람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감기인데 어떤 중요한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앞두고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잔병 치레, 예를 들어 감기지만 이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감기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와 상사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회사를 그만두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모든 불만을 회사와 상사 탓으로 돌릴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은 인생 자체가 피곤해진다는 거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다른 심리학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증오와 미움이 필요하다. 요즘에 저도 좀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죠. 한국에서는 이제 정치인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힘든 이유를 정치권, 대통령 이런 데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정치만 똑바로 했어도 내 인생이 순탄할 텐데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좀 강대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해외에 나가서 엄청난 성과를 따오고 지난 수년간 국내를 아주 평화롭게 전쟁의 위협에서도 좀 벗어나게 해주고 이런 엄청난 실적을 내도 그냥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한 증거와 논거와 팩트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컴플렉스죠. 그런데 이 열등감은 항상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아래에 위치하는 자신의 이 감정 그리고 능력치를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죠. 주위에 보면은요, 자신만의 컴플렉스에 빠져서 이제 어차피 안 돼. 이런 종류의 말을 입에 달고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 컴플렉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계속 변명거리로 좀 삼는 거죠. 나는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어떤 지방 출신이어서 키가 작아서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안 밀어줘서 핑계도 다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존재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인과관계도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제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는 그런 좀 원인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의 사례. 이 열등 컴플렉스 그리고 우월 컴플렉스가 우리네 인생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우월 컴플렉스에 이제 권위부여 같은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자신이 어떠한 권력자 그리고 아주 유력자와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는 그런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려고 하는데 경력을 속인다거나 명품 브랜드 제품을 과시한다거나 이런 것도 일종의 권위 부여이자 우월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권위를 빌려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이뤄낸 어떤 공적을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 과거의 특정 시기의 영광에 매달려서 걸핏하면 아주 듣기 싫은 이 진부한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도 전부 이 콤플렉스 덩어리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도 사실 열등감의 발로죠.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함부로 싸우지 않죠. 열등감이 심하니까 자랑하는 것이고 힘이 부족하니까 과시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컴플렉스는 종류를 떠나서 그 뿌리와 원료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저만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안에 돈이 얼마다. 우리 집안에 땅이 얼만큼 있다.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 제가 이런 쪽의 정보를 많이 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살짝만 살펴봐도 굳이 어디 알아보지 않고 그냥 좀 아는 내용만 확인해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형편없다는 그런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좀 줬어요. 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다. 이걸 좀 돌려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대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아주 띄엄띄엄 오다가 좀 자신이 어떤 좀 뭔가 밖에다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연락이 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한심하게 생각을 하죠. 저 나이에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타인의 권위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귀속물로 자신을 계속 존재에 증명을 하려고 하는 여기에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 인생을 자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려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훌륭한 사람이고 돈을 적게 벌면 실패한 인생인가? 인생은 누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죠. 그냥 혼자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뭐 달리기 실력이 좋은 사람은 뛰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느린 사람은 걷다가 중간에 쉴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전력 질주로 해서 가장 빠르게 피니시 라인을 찍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되었죠.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혼자 먹고 살려면은요. 한 달에 2, 3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좀 아껴 쓰면은 100만 원대로도 살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자녀가 없거나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뭐 1년에 몇 억을 벌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자면서 싫은 사람에게 아첨하고 보기 싫은 상사들을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안본지죠. 정신적인 만족을 갖고 심리적인 평화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나 승패를 의식하면 필연적으로 열등감이 발생합니다. 콤플렉스도 그 연장선상에 있죠. 늘 타인과 나를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경쟁자가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칼을 겨누는 그런 살벌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 전체가 적으로 돌변하게 되죠. 사회적으로 분명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누가 나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는 누구의 생각에 좌우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의 생각인가? 혹시 원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사는 것은 힘들긴 하지만 복잡한 삶은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을 타인에게 맡기면 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인가? 과연 어느 것이 자유로운 것인가?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당신의 적대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충성을 계속 보여주고 맹세해야 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일까지 떠맡으면 됩니다. 이러한 인생 쉽지 않죠? 물론 세상에
타인에게 미움과 증오를 받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든 간에 어차피 나를 미워할 사람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할 사람은 사랑해주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르죠. 자유를 얻으려면 일정 수의 타인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죠. 길게 보이지만 인생은 짧은 찰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은 현재의 여기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갈 때 등산의 목적은 산에 빨리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헬기를 타고 몇 분 만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산악인들이 꿈에 그리던 에베레스트. 그냥 헬기 타고 정상에 가서 깃발 꽂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것을 목적인 등산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는다는 그 슬픈 사실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노화의 결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계기로 받아들일 것인가? 지극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심리적인 결정이 이후 수십 년간 큰 결과치의 차이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좀 결과치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개인이 가지는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노화의 결과 그리고 어떤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으로 점철된다면 은퇴 이후 급격히 늙고 힘없어지고 영향력을 상실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변화와 기회의 계기로 삼는다면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재미, 어쩌면 젊은 시절 때보다 더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책,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한 번쯤 일독해 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휴식처로 잠시 쉬었다 가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